다른 김장연대를 만나는 시간이죠. 오늘도 어김없이 김철근 개혁신당 사무총장, 장윤미 민주당 법률위원회 부위원장 두 분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네, 저희가 막 웃어가지고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궁금하실 것 같아요. 네. 아니 전 타임에 그 박지원 대표님이 나오셔갖고 말이야. 네. 책을 600권을 구입했다 하고 네. 왜 민주당 당직자들만 주냐고 내가 눈을 흘겼더니 너는 사서 봐 이렇게 하고 와서 지금. 개혁신당은 사서 봐. 아니 근데 장윤미 변호사님한테도 사서 보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아, 대신 뭐 이준석 천하람은 보내준다니까. 아니 이준석 천하람에게 꼭 보내줘라. 이게 뭐냐면 김대중 대통령님의 육성 회고록인데요. 저는 한 권 주셨습니다. 근데 진짜 저는 꼭 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예, 정치인들이 역사를 제대로 알아야 민주주의 역사를 또 본인들이 개척해 나갈 수 있는 거니까 어떻게 이거 제가 드릴까요? 총장? 아닙니다. 제가 사서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아, 이거 보니까 김대중 대통령 생각이 나는데 제가 87년도에 네. 처음 뵀는데 87년에 그 네. 민주당에 들어가신 거예요? 아니요. 그때는 학생이었죠. 학생. 학생. 예, 연세대학교에서 강연이 있다고 그래서 네. 가서 이제 들으러 갔어요. 근데 연세대학교 강당이 꽉 차서 네. 앉을 자리가 없는 거예요. 야, 그래서 장충당 연설도 막 그랬어요. 그래서 연단 바로 앞에 앉아 있었어요. 근데 네. 느낌이 어떤 느낌이었냐? 네. 꼭 우리 큰아버지가 와서 얘기하는 것 같아요. 나가 이리 갔고요. 전라도 사투리 딱 쓰는데 엄청 친근감이 느껴졌던 그런 기억이 쫙 납니다. 이거 보니까요. 네. 그 김대중 대통령님이 3분에 한 번씩 대중을 웃겨야 된다. 그래야 좋은 연설이다. 정치인은. 대중이 정치인은 대중이 웃지 않으면 그건 좋은 연설이라고 할 수가 없다. 하여간 웃겨라. 처음 대통령 후보가 되셔갖고 네. 그 이제 회고록이나 이런 데에서 나오진 않았을 거야 아마 그 뒷얘기인데 네. 재밌는 일화가 많아요. 예. 어떤 얘기 좀 그 해주세요. 막 그 좀 화려하게 이렇게 쫙 하고 다니고 그러면 이유 여사가 네. 아이 왜 뭐 그렇게 하고 다니냐 그러면 아니라고 이거 사람들에게 잘 눈에 띄어야 되니까 그렇게 하고 뭐 했다는 얘기가 많아요. 근데 70년대에 그때의 아이돌이었죠. 사실상. 정치 아이돌. 정치 아이돌. 예. 그 대중을 구름대처럼 몰고 다니는 맞아요. 그 정치인이 많지 않아요. 사실 그러니까 YS, DJ, 박근혜, 뭐 이준석, 네. 요새는 한동훈도 그런가요? 이재명 뭐 이런 분들 네. 몇 없어요. 사실은. 그렇죠. 예. 네, 대중동원력이 그렇게 뭐 뛰어난 정치인들, 중요하죠. 그렇죠. 예. 정치인들한테는 굉장히 중요한 거니까 그 이게 BTS만 팬이 있는 게 아니에요. 정치인들도 반드시 팬이 있어야 끝내주죠. 된다. 저 87년도에 보라매 공원 100만 그 유세할 때 제가 그 현장에 있었거든요. 네. 이야. 많이 따라다니셨네. 네? 많이 따라다니셨어. 아니 학교 다닐 때는 학생운동하면서 네. 또 뭐 비판적 지지 뭐 이러고 하면서 다녔고 개혁신당까지 너무 멀리 간 거 아니야? 예? 많이 가셨어요. 제가 가셨어. 한 바퀴 돌아주신 반 다시 왔어요. 한 바퀴 돌아서 반 다시 왔어. 아, 그러니까요. 근데 저는 기리의 김대중 영화도 굉장히 그 감동적으로 봤거든요. 여러분들도 한번 주말에 넷플릭스 이런 데 아마 올라와 있을 거예요. 이렇게 보시면 지금 특히 그 제가 얼마 전에 장을 갔는데 어느 내외가 야, 상황이 이런데 그래도 우리 국산 먹자. 네. 맥주? 아니 그 뭘 사면서 그래서 제가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이게 정치 뉴스를 보면 오로지 막 친일 문제가 계속 막 독립기념관장 문제부터 시작해서 친일 논란이 있으니까 과거에 국민들 민중들이 의병을 조직해서 항일운동 하듯이 일반 마트에 오는 시민들은 야 그래도 국산 먹어야지 우리나라 사랑해야지 이런 애국주의가 뭐 국뽕 이런 건 좋은 것은 아닌데 그런 게 스스로 발동하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러니까 너무 친일이 심하니까 이건 좀 뭔가가 좀 필요하다. 그리고 또 대통령이 나서서 반국가세를 꺼놨어요. 암약하는 세력이라고 하는데 전 정말 깜짝 놀랐어요. 아까 DJ의 유머 얘기하셨는데 저는 되게 유머를 섞은 정치인은 DJ 외에 잘 못 본 것 같아요. 그런데 누가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좋은 정치인이 좋은 연설을 한다라는 거예요. 네. 근데 윤석열 대통령의 연설, 그 8.15 경축사도 그렇고 그 이후에 국무회의 모두 발언도 그렇고 가르고 평가르고
암약 세력이 있다라고 단정짓고 뭐 이런 부분이어서 아니 싸우라고 나쁜 정치인인가 네. 이런 그러니까요. 느낌이 들죠. 아니 저는 이렇게 막 계속 싸우라고 요구하는 대통령 처음 봤어요. 자유는 그냥 얻어지는 게 아니다. 싸워야 된다. 투쟁가셨나? 아니 본인이 검사여서 네. 검사는 수사를 하는데 싸우지는 않았을 텐데. 머릿속에 있는 네. 아니 왜냐하면 상대를 악마화해서 그 악마를 대상으로 싸우게 만드는 그래야 본인의 기본적인 지지표라도 지킬 수 있는 뭐 그런 계산인 것 같은데 대통령을 하셔야죠. 왜 이러신지 모르겠네요. 그러니까요. 계속 싸우라고 하니까 이젠 좀 지쳐요. 그만 싸우고 싶어요. 그리고 그래서 그런지 이재명 대표하고 한동훈 대표가 25일 날 만난다고 하니까 네. 한 줄기 빛처럼 이번에 좀 뭔가 되는 국회를 만들어라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냥 바로 결정이 돼버린 것 같아요. 둘이 원하거든요. 왜 원합니까?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진 거죠. 어떤 이해관계가 있습니까? 우선 한동훈 대표 입장에서는 네. 그 윤석열 대통령하고 상당한 갈등 기류가 있잖아요. 네. 인사 문제든 아니면 뭐 사면 관련이든 곳곳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의견이 맞지가 않아요. 그런데 본인이 뭐 나서서 어떤 뭐 심한 대결 국면으로 가기가 쉽지가 않아요. 네.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는 외부에서 본인의 협력군을 찾아야 되는 좀 기다리고 있었던 거죠. 어찌 보면 자 이재명과 한동훈이 만나면 투샷으로 그 그림이 나올 거 아닙니까? 네네. 그럼 윤석열은 사라지는 거예요. 예? 그러네. 예. 예. 그래서 본인이 여권의 대표로 월요일 아침 신문에 모든 조간에 나서서 이제 그 내용이 나올 거고 합의된 내용이 어느 정도 수준일지는 잘 모르겠으나 두 사람이 만나는 것 자체가 여야의 대표이기 때문에 대통령이 사라지는 그림을 한동훈이 가질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거고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네. 일극 체제에 대한 얘기가 엄청나게 당내외 비판이 많아요. 이른바 정치력을 좀 입증해야 되는 발휘해야 되는 이런 상황인데 영수회담 제안을 했는데 네. 할지 안 할지 언제 할지 몰라요. 마냥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어야 되는데 그렇죠. 과거에 과거에 보면 여야 대표 회담을 했단 말이죠. 회담 제의를 딱 했는데 바로 왔다 이거죠. 못 받을 이유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정치력을 발휘할 수 있는 장이 되는 거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로서도 나쁠 게 전혀 없어요. 그래서 이해관계가 딱 맞아떨어지는 그림이 됐다. 그래서 당연히 빨리 하고 싶죠. 네. 이번 주 넘기지 말고 원래는 수요일 목요일 이렇게 나왔다가 이제 뭐 일요일로 정해졌다고 하는데 네. 저는 그런 이해관계들이 맞아서 하게 됐지만 네. 이양하는 거. 네. 양당 대표가 정말 국민들이 지긋지긋하게 생각하는 대결 정치로부터 네. 그래도 한 걸음 더 나갈 수 있도록 조금이라도 좀 합의상을 좀 만들어내고 네네. 그래 국회가 저런 정도는 돼야 되지 않겠나 네. 뭐 이런 좀 생각이 나도록 해줬으면 좋겠다. 그렇죠. 저는 상당히 긍정적으로 봅니다. 예. 아니 정치 수준이 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2024년에 AI 시대에 지금 막 다른 나라들 다 뭐 어떻게 새로운 기술을 해가지고 미래에 뭘로 먹고 살 거야. 반도체를 넘고 또 새로운 기술이 뭐가 있는 거야. 막 이런 고민들을 하고 있는데 해방 정국 얘기를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친일 너무 퇴행적이고 그리고 반국가 세력 그만 좀 얘기해라 진짜. 국민들이 이제 됐어. 이런 분위기인 거예요. 그리고 그 중요한 포인트는 지금 당장 민생이 너무 어렵기 때문에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자영업자 대출 문제, 뭐 부동산 문제 여러 가지 TMF 문제 등등 해서 도처에 지금 심각한 폭탄들이 막 있단 말이에요. 근데 오늘 보니까 한동훈 대표가 격차 해소 정책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고 싶다. 내용이 어떨지는 모르겠는데 저는 청년 고독사 문제를 해결하겠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취약계층에 대한 그 전기세를 감면하는 거, 그리고 이제 격차 해소에 대한 특위 자체를 만들어서 얘기를 하고 싶다라는 거고, 이재명 대표는 조세, 세제 개편, 그리고 이제 신성장, 산업 육성 어떤 게 있는지, 이제 재생에너지에 대한 전격적인 투자가 필요하고 또 지방 소멸, 인구 소멸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의제 자체는 굉장히 건설적인 것 같거든요. 저는
심각해 보이고요. 네. 이제 양측의 중도층 잡기 전쟁이 벌어진 것 같아요. 정책적으로. 예. 그래서 한동훈 장관도 그동안 보수 정권은 파이를 키우는 거에는 상당히 중점을 뒀는데 네네. 이제는 파이도 키워야 되지만 격차 해소 문제 너무 심각하다. 이거를 줄이는 심지어 특위까지 구성해서 집권 여당으로서 뭔가 대안을 내겠다라고 선언한 건 전 대단히 고무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이재명 대표는 사실 일기체계 때 저는 본인의 장기를 100% 발휘하시진 못한 것 같아요. 이를테면 능력, 네. 행정력, 그리고 돌파력 네. 이런 게 성남시장부터 이 경기도지사까지 왔을 때 굉장히 국민들한테 각인됐던 여러 가지 이런 장면들이 있는데 당대표로서의 이재명 이 대표는 이런 부분이 각인이 확 되는 거는 비교적 부족했던 것 같아요. 네. 그러면 본인 앞에 이제 그걸 만들어 나가야 되는데 그리고 이건 대선 가도고 네. 오늘 한 조간에서도 대선팀을 꾸렸다라고까지 표현을 하던데 인선을 한 부분 네네네. 관련해서 그렇다면 성과를 내야 됩니다. 그 성과를 일단 당원 당규에 기본소득을 넣었지만 이게 또 다른 외연 확장과 금투세 유예와 또 막 상치되는 거 아니냐 이야기를 하지만 일단 정치는 현실이니까요. 정책도 효능감을 보여줘야 되는 거니까 기존은 흔들리지 않게 가져가되 여러 현안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 정책 효능감으로 다가갈 수밖에 없다. 근데 이게 민주당 힘만으로 되느냐. 대통령이 다 법권 행사하잖아요. 그러면 그 중간에 한동훈 대표를 만나서 뭔가 디딤돌을 만들어야 되겠다. 성과를 만들어야 되겠다. 이게 두 정치인 앞에 놓인 어떤 숙제인 거고 과제인 거고 선배님 말씀 주신 대로 이해관계가 그런 점에서 맞아 떨어진 것 같습니다. 근데 갑자기 불안한 게 또 이게 중심에서 멀어지면 또 윤 대통령이 또 가만히 있어봐. 내가 빠질 수 없지 이렇게 나올 가능성. 그게 이제 원래 여야 네. 대표회담이 실질적인 효능감을 가질 수 있는 회담이냐라는 네. 그 의심을 갖게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지금 윤한 갈등 구조에 있는 거지 네네네. 화합 구조에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대통령을 만나기 전에 다 여당 내에 어느 정도의 컨센서스를 이루고 네. 그다음에 뭔가 합의점을 가지고 만나면 힘을 갖겠죠.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당내 친윤이나 아니면 대통령이 네. 합의해 줄 일은 없거든요. 그럼 너 나가서 해봐. 이럴 거란 말이죠. 네. 그러면 사진 찍고 그림을 만드는 데는 성공할지 모르나 어허. 실질적인 합의사항을 이행하기에는 예. 쉽지 않은 상황일 수 있다 이거죠. 한동훈 대표. 예. 단 이런 건 있을 수 있어요. 한동훈이 움직이면 민주당과 합의하면 될 수는 있어요. 왜? 200석이 넘으니까. 그렇죠. 예. 아니 근데 한동훈 대표가 움직일 수 있는 의석이 몇 석인 거예요? 최하 20석은 되지 않겠어요? 최하 20석. 예. 예, 20석은 되겠죠. 예. 선거운동 기간 중에 네. 친한계라고 표시된 의원 언론에 나온 게 17명이었으니까 네, 네, 네. 지금 당대표 됐으니 예, 한 3명 넘었을까? 임명하고 뭐 이렇게 했으면 예, 예. 한 20명 정도야 움직이지 않겠어요? 예. 그러면 결정적인 타임에 예. 3분의 1을 넘어야 되는 상황이 되면 예. 거기서 한동훈의 힘이 있는 거죠. 다른 데 힘이 있는 게 아니에요. 예. 평상시에 예. 그 당내 숫자 싸움을 하면 밀릴 거예요. 예. 의원 숫자에서 밀리겠지만 위기 상황과 결정적으로 결정을 해야 될 상황, 네. 3분의 1을 넘겨야 될 상황에서는 네. 한동훈이 키맨이 될 수가 있죠. 아니 오늘 아침에 조선일보 보니까 조선일보인가 어느 신문인지 생각이 안 나는데 저기 여권의 원로들이 한동훈 대표에 대해서 이런저런 품평을 한 기사 어디 신문인지 생각이 안 나네. 근데 그 머리는 검증이 됐다. 애 똑똑한 것 같아. 그런데 가슴이 검증이 필요하다. 네. 그러니까 진짜 가슴을 가지고 제대로 정치를 할 수 있는 사람인지 평가가 좀 필요하다. 그리고 일부는 한다르크, 추다르크는 들어봤는데 한다르크는 또 처음이에요. 한다르크가 돼달라 뭐 이런 당부도 있었다는 거고 국민의힘 안에 있는 집단 게으름, 나태주의 이런 거를 좀 배격해야 된다 이런 이제 원로들의 조언이 있었다는데 왜 가슴 검증이 필요하다고 얘기를 했을까요? 원로 정치인들이 너무 정확하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저도 이거 제목으로도 나왔고 워딩도 예. 머리는 검증됐지만 가슴은 검증이 필요하다. 예. 지면서 이기는 법을 배워야 된다. 한동훈 정치인은. 예. 그러니까 각계 전투에서는 막 이기려 들고 지고 싶어하지 않고 예. 이기는 것처럼 보여요. 예. 특히 말싸움에서. 저는 예. 지난 그 대표 경선할 때 저 나경원 대표하고 지금 원로들이 하는 얘기를 예? 살려 들어야 돼. 너는 정치를 모르잖아. 정치 좀 배워라. 이 소리거든. 그 얘기예요. 예. 예. 넌 정치를 몰라. 정치는 가슴으로 하는 거거든요. 예.
기본적으로 국민들을 생각하고 애석해하고 우리 국민이 어떻게 가야 될 것인가 이런 기본적인 공감 능력이 1번이거든요. 네. 그 가슴을 검증해야 된다. 이 얘기는 너는 정치를 모르잖아. 더 배워. 이 소리거든요. 신문 읽고 그다음에 언론 읽고 그걸 논리 구성하는 머리 니만큼 머리 좋은 사람은 많다. 이 소리죠. 그걸 액면도로 받아들여서 가슴을 검증한다 생각하면 안 되죠. 안 그래요? 기본이 안 돼 있다는 걸. 그렇죠. 왜냐면 정치인은 뭐 차가운 머리와 뜨거운 가슴이 있어야 되는데 뜨거운 가슴이 일단 없어 보이고 보여준 적이 없으니까. 네네. 그러니까 유흥수 전 주일대사가 한 대표의 머리는 검증이 됐지만 가슴으로 정치를 할 수 있느냐에 대해서는 검증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한다. 아무리 머리가 똑똑하다고 한들 약자와의 동행을 위해서는 가슴으로 다가가고 가슴으로 대화해야 된다. 한 참석자는 당대표는 말이 앞서는 모습을 보여서는 안 된다. 지면서 이기는 방법을 강구해달라. 지금 그러니까 강 변호사님 말씀하신 그 얘기를 딱 하셨네. 아니 그 얘기가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정치는 기본적으로 공감 능력이 있어야 되는데 약자와의 동행에 대한 그 공감 능력이 없다는 거 아니에요. 약자로 살아본 적이 없잖아요, 이분이. 평생 갑이었는데. 그러니까요. 평생 갑이었는데. 평생 갑이고 뭐. 더군다나 또 결혼도 갑으로 했더만 보니까 갑집안하고 있어. 좋은 집. 진영구 검사장 부인이 딸이잖아요. 그렇죠. 진은정 검사. 장인이 진영구죠. 진영구 검사장이고. 진은정 변호사. 그분은 지금 김앤장에 있고. 제가 그러니까 그래서 사실은 대부분 그 공직을 그러니까 검사로 했고 그다음에 임명직으로 했고 심지어 정치권에 들어올 때도 임명직 비대위원장으로 왔고 선출직은 처음 해봤는데 그것도 어찌 보면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판을 깔아줘서 문자로 다 깔아줘서 결국은 쉽게 됐는데 진정한 정치인으로 다시 태어나려면 재보궐선거에 한번 나가보셔요. 특히 수도권에 험지라고 하는 곳에 나가서 당선돼 돌아오면 아마 많은 사람들이 인정할 거예요. 한동훈 정치인에 대해서. 그 예컨대 서울의 험지라고 할 수 있는 데가 뭐 강북 뭐 이런 데 나가서 출마해서 당선돼서 오기 어렵다고 보기 때문에 그런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아니에요? 적어도 우리나라 국민들이 지도자급 인사에 대해서는 상당히 너그러운 지점도 있어요. 함부로 꺾지 않습니다. 키워줘야 된다 이런 생각이 그런 거 있죠. 그런 지점들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재보궐선거에 두려우면 못 나가거든요. 두려워할 이유 없어요. 한번 나가보세요. 나가보셔서 직접 본인이 득표하면서 지하철 가서 인사도 해보고 그다음에 명함도 줘보시고 시장 가서 본인 득표를 위해서 본인이 직접 악수도 하고 다녀보시고. 시장은 많이 갔잖아요. 생닭도 사고. 그건요. 상당 부분 연출일 수 있죠. 그다음에 자기 원래 좋아하던 분들이 많이 전국에서 결집해서 박수치고 막 분위기 만들어놓는 상황에서 가는 거잖아요. 그런 거 아니고. 그런 거 없이 그냥 가보세요. 조용히 자기하고 한 명만 딱 데리고 한번 시장을 돌아봐라. 가보시라고. 느낌이 다를걸요. 사람들이 많이 모여있는 상태에서 특히 오후 3시, 4시 시장에 가면 보수층이 주로 지지하는 층이 집에 계신 분들이 많아요. 자영업자 많고 주부 많고 그럼 당연히 야당을 지지하는 분들은 대부분 회사에 가 있거든. 30, 40대. 직장인들이 많고 학생들 대부분 학교가 있고 그럼 지역에는 사람들이 대부분 7, 80%가 보수 지지층이 많아요. 그럼 당연히 환호하고 난리 나는 거죠. 그거 환호하고 일부러 3시, 오후 3시에 난리 나는 거기만 선거 나갈 때 내가 한동훈 대표가 지하철역 앞에서 출근 인사했다는 거 별로 못 봤거든요. 못 봤어요. 그 뉴스 못 봤어요. 지하철 출근 인사는 한 번인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 거 해보셔야지. 해보시고 쌩쌩쌩 하는 바람을 좀 느껴봐야지. 그러니까 쌩하는 바람, 쎄하다 이런 거 좀 느껴봐야 된다. 그 지하철에서 명함 뭐 얘기하시는 한 정치인이 자기가 명함을 나눠주는데 그걸 사람들이 눈앞에서 버리고 찢고 하니까 자기 아들이 이제 같이 있었는데 이걸 이렇게 주섬주섬 주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이. 정말 마음이 아팠다는데 한동훈
대표는 이런 뭐 어떻게 보면 이런 모멸감은 한 번도 감내할 용기를 내본 적은 없는 것 같아요. 지금 버리셨습니까? 지금요? 지금 끊으셨습니까? 그 이유를 좀 논리적으로 말씀해 보시면 남의 거 그렇게 함부로 벌어도 되는 겁니까? 이렇게 하겠죠. 네. 한동훈 대표의 이미지를 전 국민들이 알고 있기 때문에 그분이 진짜 제대로 된 정치를 할 수 있겠냐. 어쨌든 두 사람이 만나서 아까 박지원 의원께서는 선의 훈안 쉬운 거부터 좀 풀어라. 그러니까 민생 법안들 비정치적인 법안들부터 하고 안 되는 게 있으면 다음 의제로 또 밀어서 또 해라. 이렇게 해서 좀 쉬운 것부터 풀어가라. 좀 풀리는 술술 풀리는 정치를 좀 해라. 이런 얘기를 좀 하는데 정말. 장 변호사님 보시기에는 좀 어떤 것들을 좀 우선 합의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최상병 특검을 일성으로 이재명 대표가 던졌지만 네. 그게 지금 국민의힘 상황이 녹록지 않다는 건 민주당도 잘 알죠. 네. 지금 막 사실상 치받고 막 이렇게 좀 갈등이 있는데 이것부터 하라고 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려울 거고요. 네. 그렇다면 정말 이제 민생 현안과 관련해서 오늘도 한 언론에서 이제 딱 정리를 했던데, 그러니까 민주당에선 25만 원을 전 국민한테 드리고 싶어 하죠. 네. 그런데 이 격차 해소 위원회 뭐 이런 것도 발족하면서 국민의힘도 선별적 지원 이야기는 하더라고요. 그러면 선별적 지원 이게 전체에 대해서 다 1인 25만 원이 안 된다면 대통령이 또 거부권까지 행사했는데 그러면 지금 경제 너무 어렵고 자영업자 정말 폐업률도 높고 이런 가계대출도 너무 심각해지고 지금 우리나라에서 이 정부가 올해 들어서 한국은행에서 빌린 돈만 91조가 넘는다고 하죠. 네. 우체국 보험 금액도 끌어다 써서 동아일보가 사설을 썼더라고요. 네. 그러지 말라고. 그러면 이 부분과 관련해서 어떤 대책을 내놓을지, 왜냐하면 시장이 얼어붙어서 세수가 아예 안 거친다는 진단이거든요. 그렇다면 어쨌든 융통이 되도록 특정 계층을 어떻게 선별할 것인지, 저희가 또 과거에 이걸 안 한 것도 아니잖아요. 코로나 때도 선별 지원을 한번 해본 적이 있고 이게 다 시간이다 비용이다 하지만 그 데이터는 축적이 어쨌든 돼 있는 상황이고, 그럼 여야가 이게 또 입법이 돼야 되는 부분이고 그냥 줄 수는 없는 거니까요. 그렇다면 이 부분과 관련해서 이야기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네. 이걸 좁히지 못할 이유는 없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금투세와 25만 원 얘기가 나와요. 그런데 25만 원과 관련해서 제가 국민의힘 쪽 취재해보면 어떤 얘기가 들리냐면 사실 한동훈 대표도 25만 원은 좀 우리도 대안을 내놓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제 이런 얘기를 했다가 깨갱했다라는 후문이 들립니다. 그러니까 이 한동훈 대표 스스로는 민생지원금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든 대안을 가지고 얘기를 하는 게 맞다라는 판단인데 당 내부의 기류는 그게 아니라는 거죠. 전면 보이콧 이런. 그러지는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 25만 원 전 국민에게 주는 부분이 한 13조 정도 되는데 예를 들면 삼성의 이재용 회장한테 25만 원이 무슨 의미가 있으며 최태원 회장한테 25만 원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예? 그러면 정말 필요로 하는 분들에게는 가야 되는 게 그런 생각은 할 거예요. 예. 국민의힘도 그럼 결국은 선별 지원인데 그게 이제 전 국민의 몇 %까지 갈 거냐 이건 논의의 대상이 되겠죠. 예? 근데 저는 전 국민에게 25만 원 별 의미 없는 사람들한테 25만 원 줄 필요가 없어요. 국고 낭비에 그건.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걸 보편적 복지라는 개념으로 전체한테 무조건 다 줘야 된다. 이건 아닐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논의를 할 수 있다고 나는 봐요. 네. 할 수 있다고 보는 거고 결정이 뭐 70%인지 60%인지 50%인지는 어느 정도 수준에서 결정될지 모르겠어요. 네. 근데 그걸 열어놓고 저는 얘기할 필요가 있다. 왜 필요로 한 사람에게는 줘야 된다. 네네. 그리고 그것이 경기에 선순환으로 영향을 줄 수 있다면 당연히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줘야죠. 그렇죠. 예? 그게 정책적 결단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런데 그게 불효불급하게 급하게 필요하지 않는 사람들까지 보편적 복지라는 이름으로 그걸 다 줘야 되냐? 이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이건 뭐 논쟁이 필요한 대목인데 그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또 그렇게 돈을 받은 사람들이 또 세금 형태로 또 내니까 어쨌든 뭐 세금도 내고 또 돌려받기도 하고 이제 이런 선순환 구조가 좀 돼야 이게 세금 내는 맛도 있는 거다. 누구 순방 가는 데만 쓰이면 좀 그렇다. 뭐 이런 생각들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사실 자영업자분들이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오늘 제가 말씀을 좀 드렸지만 어제 제가 한 국회의원하고 통화를 했는데 다른 지역에 사시는 분이 이제 지나가면서 우연히 들렀다면서 지역구 사무실을 벌컥 문을 열고 들어와서 도대체 그 25만 원 그거 하나 왜 못하는 거냐면서 민주당 국회의원을 막 깨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아니라 대통령이 거부권했더니 막 이것만이라도 있으면 시장에 숨통이 트일 텐데 그래도 좀
그 경기가 조금 살아날 수 있을 텐데 그러면 그걸 가지고 조금 더 우리가 버틸 수 있는 힘이 생기는데 그런 거 정도는 정책 집행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정치가 뭐 하는 거냐라고 엄청 야단을 맞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전 국민 25만 원 부분 그거는 그러니까 보편적으로 다 줘야 된다 이거하고 네. 선별적으로 어느 몇 %까지 네. 갈 수 있냐 이건 내가 논쟁할 수 있다고 봐요. 네, 논의할 수 있다고 보고 네네. 그 필요한 부분에 줄 수 없다고 주장하지는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전 국민에게 다 주장하고 하니 네. 그게 13조 원이나 되는데 예. 그 방금 제가 말씀한 대로 뭐 이재용한테 25만 원이 무슨 의미가 있어요? 예? 자, 그 방금 속보가 하나 나왔는데요. 당정이 그 오늘 내수 활성화 차원에서 내년도 예산으로 온누리 상품권, 이거 저 전통시장에서만 쓸 수 있는 거죠. 온누리 상품권 발행액을 역대 5조 5천억 원 수준으로 발행을 하고, 그 다음에 약자복지 측면에서 전세 사기 피해 주택 매입 규모를 늘리고, 그리고 의과대학 안에 필수 의료 분야 교수 수를 확대하겠다. 그리고 공공 심야약국 개소 수도 확대하겠다. 그러나 건전재정 기조는 유지된다. 말도 되지 않는 것 같아요. 이거 네. 다 사실 네. 기조는 아니 전세 사기 특별법과 관련해서도 이 정부에서는 이걸 매입하고 이런 거는 안 좋은 선례를 남긴다라고 해가지고 이제 장기 임대를 하는 그러니까요. 방향으로 가야 된다라고 했는데 지금 나오는 거는 뭐 매입을 한다 이런 건 다 어쨌든 돈이 들어가는 거예요. 네. 이 돈과 관련해서 제가 김종인 전 위원장이 인용했던 수치가 상당히 마음에 와닿았는데 코로나 때 너무 경기가 얼어붙으니까 미국은 본인들 전체 GDP의 16%를 돈을 쏟고 일본도 마찬가지고 네. 우리나라는 3%대인가 그랬어요. 맞아요. 그랬는데 그렇게 큰 격차가 있고 돈 푸는 거에 너무 전전긍긍하는데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여기도 다 이 정부가 어떻게 바뀌든 간에 이 기획재정부나 이런 정부 부처가 있잖아요. 경제정책을 입안하는. 그런데 거기서 이 결국에는 돌고 돌아가지고 같이 협의를 했으면 진작에 어쨌든 물꼬를 틀 수 있었던 거를 지금 뭐 전세주택 매입하겠다라고요. 온누리 상품권 이것도 많은 분들이 쓰긴 하시더라고요. 왜냐하면 이게 디스카운트가 네. 되고 싸게 살 수 있고 그 시장 경제도 이제 활성화가 되니까 좀 선순환하는 건데 이게 기존은 민주당가 충분히 논의할 수 있었던 거예요. 이제 와서 본인들의 아이디어인 것처럼 하는 건 전 좀 비겁하다 정책적으로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요. 어쨌든 지금 뭐 새롭게, 그러니까 지금 뭐 민생이 중요하다고 하니까 또 한동훈 대표의 기조가 그러니까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당정 그 협의를 통해서 이런 안을 내놓는데 뭐 등등과 관련해서 뭐 일요일 날 있을 그 여야 회동에서 관련된 논의가 뭐 좀 정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니 상당히 저는 그 긍정적인 신호가 될 수 있다. 네. 야당 대표하고 회담을 앞두고 고위 당정에서 네. 이런저런 결정들을 좀 해 나가는 게 야당에게도 네. 민생과 관련해서는 여러 협의를 좀 해볼 수 있는 예. 그런 논의의 장으로 갈 수 있도록 예. 그러니까 이른바 비쟁점, 그러니까 비정치적인 분야에 네. 대해서는 서로 합의를 못할 부분이 별로 없어요. 예. 특히 이제 민생과 경제에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예. 저는 뭐 좀 합의점을 많이 좀 찾아냈으면 좋겠어요. 예. 특히 그렇죠. 우리가 이제 신성장 동력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게 이런 분야에 그러니까 거기에 뭐 R&D든 뭐 정부가 쏟을 수 있는 네. 이런 많은 재원들을 좀 투자를 해줘야 되는 게 있으면 투자를 해줘야 돼요. 네. 그래야 우리가 미래 먹거리에 좀 다가설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뭐 이런 지점들이라든지 지금 뭐 세계는 반도체 전쟁이니까 이 반도체에 우리가 투자하겠다고 계획 세워놓은 거 있잖아요. 이게 지금 첫 발도 못 딛는 게 많아요. 용인에 300조 투자하겠다는데 못 하고 있잖아요. 삼성도 안 내놓고. 예. 이런 것들이 순차적으로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이게 왜냐하면 1개월, 2개월, 1년, 2년 늦어지잖아요. 그만큼 우리는 경쟁력이 없어지는 거예요.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왜 계획만 세워놓고 안 하냐고요. 그러니까 일을 좀 따박따박 하면 좋겠어요. 근데 일을 따박따박 하지 않고 엉뚱한데 민생보다 이념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대통령이 저렇게 날마다 전쟁만 선포를 국민들한테 막 투쟁을 주문하시니까 국민들은 너무 필요한 뭐 일본이 사활을 너무 많이 해서 필요함이 있다 그러는데 저는 대통령이 반국가 세력을 너무 많이 해서 필요감이 좀 있다. 그 얘기 좀 그만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드는 겁니다. 그 앞서 말씀 주신 대로 영수회담 정해진 사항이 없다. 이게 대통령실 공식 입장인데
안 만나겠다 이런 걸로 봐야 돼요? 저는 우회적인 거부 표시를 이렇게 하는구나. 왜냐하면 뭐 대통령실 핵심 고위 관계자 발로 나온 거는 이재명 대표가 어쨌든 전당대회에서 선출이 됐을 때 우리 영수회담 합시다. 이 민생 대단히 시급합니다라고 했더니 국회가 먼저 정비되는 게 우선이다라는 취지로 대통령실 워딩이 나오더라고요. 이 네. 말은 만나지 않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저는 현실적으로 누가 더 급한가, 누가 더 만나자고 해야 되는가와 관련한 고민이 있어요. 대통령이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도로를 깔아주겠다, 뭘 정비하겠다, 대단히 많은 약속을 했어요. 이거 공연불 될 겁니다. 왜? 민주당의 협조 없으면요. 다 입법 사안이니까요. 예산이 다 책정돼야 되고 이런 부분인데 말은 하면서 그 강론을 채워나가지 않고 만나지조차 않겠다. 그리고 국민의힘에서 뭐 태도 이야기를 하고 사실상 무의미했다고 하는데 지난 영수회담이 그때도 사실은 이야기를 들어보면 비공개로 들어가면 사실상 말을 하거나 대화를 하지 못할 거라는 그런 어떤 준비가 있어서 준비를 미리 해하고 갔다는 거 아닙니까? 어쨌든 민주당의 입장은 이거라는 걸. 그리고 실제로 딱 비공개 들어가 봤더니 대통령이 어떤 점유율이 상당히 많았다는 건데 이게 대화를 하고 협치를 하기 위한 전제 조건이라기보단 자기 말을 사실상 쏟아냈다는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날 그 급한 거는 누구한테 더 있나 저는 정말 반문하고 싶어요. 아니 대통령이 만나고 싶겠습니까? 아니 제가 네. 방송 나면 계속 네. 하는 얘기가 뭐냐면 네. 대통령은 네. 대통령 자리에 당선됨으로 인해서 자기 목표가 끝났어요. 네, 더 목적이 이상 하고 싶은 게 달성됐습니다. 없어요. 네. 예? 5년간 누려야 되는데 권력으로 사용을 해야 되는데 자꾸 누려야 되는데 뭐 하라 그래서 화나는 거예요? 아니 본인이 여소야대 국회이기 때문에 네. 국회의 협조를 얻지 않고 뭔가를 할 수 있는 일이 별로 없다고 했을 때 정말로 나는 이것만은 꼭 해야 되겠다 국민들을 위해서 내가 임기 중에 이것만큼은 꼭 해야 되겠다라는 뭐가 있다면 당연히 야당 대표도 만나고 야당 원내대표도 만나고 그다음에 야당을 실제로 설득하려면 가장 강경하게 반대하는 의원들 관저로 불러서 네. 저녁도 뭐 같이 먹으면서 솔직한 얘기도 좀 하면서 설득도 하고 이런 일을 하지 않겠어요?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 하고 싶은 일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고 싶은 일이 없는데 왜 만나냐고요. 네. 그러니까 하고 싶은 일이 없기 때문에 만날 필요도 없는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냥 친구들 만나서 시간 저녁이나. 즐거운 시간 보내는 거지. 왜 야당 대표 만나고 골치 아프게 날마다 해피아워야. 아니 그러니까 야당 대표가 와서 지금 상황이 이렇다고 뭔가를 요구할 수 있겠죠. 예. 그렇지만 그 요구도 어느 정도 들어줄 수 있는 부분 들어주고 아니. 대신 내가 할 수 있는 거 있잖아요. 네. 내가 꼭 해야 되겠다는 야당의 협조를 꼭 얻어야 되겠다는 게 있으면 네. 반드시 만나도 왜 안 만나겠어요. 야당 대표 설득 못하면 국회를 통과할 수 없고 네. 그러면 국민들을 위해서 내가 정말로 같이 하고 싶은 걸 못 하는데 저는 그 절실함이 없다고 보는 거예요 대통령한테. 네. 근데 왜 이렇게 날마다 항장 의지를 요구하는 거예요? 그 자리 지켜야 되니까. 그러니까 누구를 위해서 싸우라는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를 지켜야 될 거 아니에요. 거예요? 전 국민이? 아니 내 편이라도 네. 뭐 떨어져 나가지 말라. 그 얘기 아닙니까? 네. 전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왜냐하면 네. 어제 동아일보에서 이철우 연대 로스쿨 교수 네. 인터뷰를 엄청 크게 실었는데 네.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 아니 대통령께서 왜 이렇게 변하셨냐. 이거 어쨌든 중도층 국민 보고 정치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했더니 대통령실 그 대통령 측근이란 사람이 우리는 단단한 지지층을 토대로 그냥 뻗어나가는 거지 이걸 놓치면서 갈 수는 없다라는 건데 저는 역으로 굉장히 많은 걸 놓치고 있는 것 같아요. 또 이철우 교수가 지적했던 것 중에 대통령이 2018년도에 중앙지검장일 때 네. 본인이 아니 한일 청구권 협정이 있는데 이런 강제징용과 관련해서 배상 판결 대법원에서 인용하는 게 과연 맞나라고 물었더니 대단히 강경하게 너무나 맞는 거다. 그때는? 네, 그때는 이거는 당연히 일본이 배상을 해야 되는 문제라고 열변을 토해서 자기는 지금의 윤석열이란 본인의 50년지기 친구가 낯설다는 취지예요. 그렇다면 대통령을 이렇게 변하게 한 것은 아마 사람이 스스로 이렇게 변했을 거라고 보여지지는 않고요. 네. 이 주변의 참모 네. 그리고 전 김태호 차장 이야기도 어떻게 언론에 나와서 꺾이지 않는 마음이란 그걸 예. 사실상 참 일본의 그 뭐 지긋지긋한 마음 뭐 이런 취지였잖아요. 네. 중요한 건 일본의 마음. 중요한 건 일본의 마음. 중일마. 아니 어떻게 이런 이야기를 하냐. 그래서 지금 안보라인에서 대통령실에서 김태우는 상수, 예. 나머지 뭐 안보실장이든 누가 와도 예. 아무 상관이 없는 예. 정말 터줏대감 예. 뭐 이렇게 돼버렸다라는 건데
이게 과연 저는 정상적인 운영인가라는 생각이 너무 많이 들어요. 대통령의 인식까지 변하게 하면서 호가호위하는 이 참모들은 과연 그 실체가 뭔가라는 의문도 듭니다. 그래서 밀정이 어른거린다. 아, 그래서 나오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철우 교수가 항상 의지를 가지고 밀정을 처단해야 되나? 이철우 교수가 네. 이종찬 네. 광복회장 아들이잖아요. 아들이죠. 그러니까 네. 윤석열 대통령의 초등학교 동창. 그러니까요. 예. 네. 아버님 대통령 좀 그걸 만들어 만들어 주십시오 했다는 거잖아요. 예. 네.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보면, 그러니까 50년 지기 친구도 낯설어하는 지금의 윤석열 대통령은 그야말로 호가호위할 생각밖에 없고, 아니 자리를 뭔가 정책을 제가 보기엔 굉장히 자기 자리를 유지하는 거. 두려움에 쌓여 있다. 윤석열 이렇게도 대통령은. 보여집니다. 네. 대통령과 네. 부인 김건희 여사 이러다가 우리 다 죽는다. 지켜야 된다라는 그런 강박감념도 없지 않아 있다. 그리고 왜냐하면 대통령 국정운영 지지율이 거의 대부분 20%대잖아요. 네. 독립기념관장 때문에 월요일 여론조사 또 떨어졌어요. 예. 지지율. 그러니까 갤럽조사 기준으로 하면 네. 거의 20% 네. 후반대에 있기 때문에 네. 이런 상황이면 언제 확 무너질지 모른다는 불안감이 있을 수 있겠죠. 그러면 극렬 지지층 그 지지층의 호의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네. 그 지지층을 굳건히 묶어놓으려고 하는 메시지만 계속 내고 있지 않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우리 국민들이 뭐 대통령은 뭐 국민들이 먹고 살기 힘든데 무슨 건국절 이런 데 관심이나 있겠어? 그런 문제에 정말 화가 나는 거예요. 제가 아까 마트 얘기 말씀드렸잖아요. 평범한 저작거리의 시민들은 못 참아요, 그런 거. 그런데 대통령은 그걸 모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주변에서 뭐 중일마 이런 얘기, 대통령실이 그동안 일본이 그렇게 사과를 많이 했는데 피로감이 있다, 이런 황당무계한 소리를 하는 거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역사 왜곡에 대해서, 교과서 왜곡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을 참지 않는다라는 점을 대통령실이 분명히 인지를 좀 해야 되겠다. 근데 저는 내부에서도 대통령이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라는 얘기를 누군가는 이젠 좀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네? 근데 나는 그분들도 아니 좀 심한 것 같아요. 그분들도 이제 그 자리에 가면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수석이든 뭐 비서실장이든 이런 분들이 자리를 걸고 얘기해야죠. 직을 저는 걸고. 제가 보기엔 직을 걸지 않으면 발언을 못할 정도의 분위기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아니 직 걸고 얘기하면 안 돼요? 그래야 자기의 정치적 미래가 열리는 거 아니에요? 뭐 그건 모르겠습니다. 그런 용기를 가진 그런 용기를 가진 사람이 없다. 있으면은 이렇게까지는 안 바로 털린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진짜 저는 그렇게 용기가 없는 사람들이 무슨 정치를 하겠습니까? 그런 무슨 국민을 위해서 그런 용기 있는 분들은 아마 안 들어갔을 겁니다. 국민의힘에 대통령실에 거절을 많이 했겠죠. 예, 아예 안 가겠다. 왜 가봐야 그러면 지금 사실 얘기도 못 하고 입 다물고 있으려면 근데 그거 가서 뭐 할 일이 뭐 있겠나 이렇게 해서 거절하고 안 가신 분들도 꽤 있을 거예요. 그럼 사실상 대통령실은 뭐 저 윤석열 대통령의 어떤 그 결사옹위대 뭐 이렇게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누구 하나 이게 진실을- 이해관계를 같이 하는 그런 것 같아요. 저는. 이해관계를 같이 하는 그냥 이익 집단에 불과한 거다. 그러기도 하고요. 네. 심기경호를 잘하시는 분들이 주로 예. 있겠죠. 근데 그런 분들이 뭘 하겠습니까? 그런 분들이 무슨 정치를 할까요? 그러니까 나라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라가 이 방향성이 나라가 엉망진창이 있는 게 되는 거예요. 아니니까. 네. 국가를 위해서 내가 뭘 할 것인가가 아니라 나를 위해서 이 권력을 어떻게 향유할 것인가 하는 사람들로 둘러싸여 있는 것처럼 보이니까요. 근데 정말로 단 몇 년 만에 헌정 70년사가 무너질 수도 있겠다라는 두려움이 생긴 게 최근 예. 정말로 망해먹는 거 몇 년 안 걸리구나. 나라 망하는데. 예. 진짜 이거 이상하게 될 수 있겠다. 잠깐 이런 생각이 든다니까요. 그러니까 예. 네? 잠이 안 오시죠. 잠은 자죠. 제가 윤석열 때문에 잠을 안 자면 그 되겠습니까? 정도까지는. 그 정도까지는 아니다. 네, 그런데 문득 이거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다. 예, 이렇게 어느 보는 대목에서 제일 심각하다고 느끼세요?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이게 최고의 지휘자잖아요. 그 힘을 가진 사람이면 가장 중요한 게 공적 의식이고, 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국민과의 공감 능력이고, 그다음에 균형 감각이에요. 좌든 우든 네. 얘기를 들으면 그 균형 감각을 가지고 판단을 해야 돼요. 네. 치우치지 않아야 됩니다. 네. 제가 보니까 이 세 가지가 다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주요한 국가의 결정을 하고 있어요. 네. 그게 지금 산으로 가는 거죠. 예?
그러니까 지금 뭐 거의 배가 산으로 가고 있고 저는 다른 건 몰라도 외교안보에서의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에 대한 걱정과 두려움이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최근에 이제 국방 안보 라인을 갑작스럽게 바꿔버렸잖아요. 그 왜 바꿨을까? 아직도 잘 취재가 안 돼요. 예, 그거 김용현 안보 그러니까 그 경호실장을 굳이 지금 경호실장 지금 공석이거든요. 아직 임명도 안 했어요. 근데 이렇게 급하게 국방장관으로 빼려고 했던 이유가 뭐냐? 이제 군사법원 문제, 최혜병 사건에 대한 대응 뭐 이런 차원도 있겠지만 또 다른 차원에 뭔가 있다면 뭘까? 근데 취재는 잘 안 됩니다. 신원식의 경질이냐, 김용현의 영전이냐. 네. 예? 네. 뭐 군을 이용한 뭔가의 다른 그 뭐 제3의 무슨 계획이 있냐. 거냐. 뭐 이런 얘기들까지 나오고 막, 있죠. 예, 돌죠. 예. 김용현이 그 충암고 1년 선배예요. 예. 군까지 그 항맥을 이용한 이런 게까지 해야 되냐. 그렇죠. 뭐 이런 얘기들이 많이 일종의 나오죠. 이제 친위 부대를 구축해가지고 그러니까 군을 장악해서 뭘 하려고 하는 거냐. 이제 이런 이제 의문들이 이제 서서히 그 박범계 의원 같은 분은 친위 쿠데타 얘기도 하고 개헌 문건 왜냐하면 그때 박근혜 때의 기시감이 든다. 설마 그럴 리가 있겠냐. 그 말도 안 되는 소리다. 그 무슨 누가 되지도 않는 소리를 한다라고 했는데 막상 문재인 정부가 맡아서 보니까 실제로 조현천이라는 사람이 개헌 문건을 작성했었고 아유 그때 저희가 촛불 시위하느라고 날마다 광화문에 있었는데 탱크 보실 뻔했어요. 탱크 만날 뻔했어요. 예. 근데 그런 상황이 또 없겠느냐라고 민주당의 주요 정치인들은 의심을 하고 있는 것이고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취재가 안 되기 때문에 참 답답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생각을 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인지 그리고 외교 안보 라인에서 지금 한미일이 거의 군사의 신호 체계를 하나로 맞추고 있다는 거죠. 동시다발로 3국이 군사 정보를 입력하고 훈련 체계를 맞추고 이거가 왜 이러는 거냐. 독도 훈련도 안 하고 동해를 일본해라고 바꾸고 일본과 관련해서는 끊임없이 일본의 입장을 이해하고 왜 이러는 거냐. 그러니까 외교의 본질이 뭐냐. 기본 원칙이 역사와 영토 분쟁이 있는 인접 국가하고는 동맹을 맺지 않습니다. 네. 그 동맹을 하는 순간 애속이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강대국한테 속국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해서 절대로 동맹을 맺지 않고 역사와 영토와 상관없는 미국은 아주 먼 나라잖아요. 네. 그리고 세계의 가장 강력한 그 국가이기 때문에 동맹을 맺어서 영내의 그 힘의 균형을 맞추려고 하는 이런 건데 지금 한미 동맹이고 한미일 안보 협력 체제거든요. 네. 근데 이걸 한미일 동맹 수준으로 자꾸 끌어올려요. 그렇게 되면 자동으로 한일 동맹이 돼 버려요. 그 한일 동맹이 되면 가장 큰 문제가 뭐냐? 일본으로서 가장 노리는 건 유사시에 군대를 한반도에 보내는 거예요. 네. 보낼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생기는 거기 때문에 한일 동맹은 절대 맺을 수가 없어요. 한미일 동맹도 안 됩니다. 네. 그건 영내 균형을 깨는 거고 우리 스스로가 자멸하는 길이에요. 그 왜 이런 짓을 하냐고요. 그러니까 저도 그게 궁금한 거예요. 도대체 누구를 위해서 어느 나라의 이익을 위해서 안보 협력을 하는 거냐. 물론 뭐 미국, 일본 알겠어요. 미국이 중국을 견제하고 거기에 일본이 따라가고 이건 알지만 그동안 우리의 노선은 그게 아니라 한반도의 항구적인 평화를 위해서 동북아의 안정을 어떻게 꾀할 것이냐에 대해서 주요 관전 포인트가 있었던 거거든요. 근데 이걸 완전히 바꿔버린 게 윤석열 정부예요. 그러니까 가치 외교 이야기를 하는데 뭐 김태호 차장으로 상징되는 굉장한 이 강성파들 이 부분을 현실화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오늘도 한겨레에서 한 칼럼이 미국은 계속해서 뭐 전 세계의 대통령이라고 하니까 동아시아 관련해서는 일본이 어느 정도는 대리인으로 관리를 해주기를 바라는 부분이 있고 일본의 이해관계는 완전히 찰떡처럼 맞아 떨어지고 본인들의 영향력을 이 동아시아 부분에서는 확대시켜 나가고 싶으니까 이거는 자국의 이익을 중심에 놓고 한 사고의 결과물이에요. 거기에 하위로 대한민국이 지렛대로 필요한 거예요. 그러면 우리도 이 상황에 그대로 편입돼서 이 가치를 공고히 하는 거에
그냥 1순위가 돼선 안 되고 무슨 실익이 있느냐, 어떤 이익이 있느냐를 고민해야 되는데 이 정부는 최소한 저는 무슨 이익이 있습니다라는 이야기는 저는 못 들어본 것 같아요. 북중러는 어떻게 관리하는 거야? 이러면은 한미일 동맹이 가치 동맹이고 이거 다 망가졌던 걸 우리 정부 들어서 복원시킨 거야. 이게 맞는 방향이야라고는 100번 1000번 이야기하지만 그래서 국민들한테 갖는 건 뭐야? 왜냐면 그 결과물이라는 게요. 일본에 그냥 딸려다니는 것처럼 보여요. 30년 이상 계속했던 독도 방어 훈련 같은 것도 계획조차 안 나와 있다라는 거 아닙니까? 네. 이런 상황을 어떻게 국민들한테 설명하면서 표까지 받고 지지층을 얻어간다고 이야기하는지 이런 기조로 저는 이해가 안 돼요. 설마 내년이 한일 수교 60년 맞아요. 60주년인데 예. 독도를 헌납하는 이런 일은 안 하겠죠? 네? 설마 그럴 리가. 아니 근데 댓글에 설마 독도 벌써 갔냐? 뭐 이런, 이런 댓글들이 있는데 그러면 난리 나죠. 아마 국민들이 그거는 참지 못하실 거 용납할 수가 없을 조형물이 겁니다. 철거돼도 다들 예. 보글보글하니까 뭐 다시 만들기로 했던 거다. 약간 좀 큰 소리 하는데요. 그러니까 이게 문제 제기를 세게 하면 그러니까 저는 언론이 중요한 거고 비판 기능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언론이 감시하고 문제 제기하고 지속적으로 비판하면 하는 신용은 해요. 그게 문제다 있어서 또 깨갱해요. 그러다가 아닌 것 같으면 또 다시 또 나와가지고 또 얘기를 해서 참 언론인들도 피곤합니다. 이렇게 계속 대응을 해야 되니까. 그래도 지금 민주당의 역사 정의 특위에서 독일에 있는 소녀상 지키기 운동하러도 간다고 하고요. 또 얼마 전에 조국혁신당의 그 김준영 의원을 비롯해서 여러 의원들이 사도광산에 현장 방문도 갔다고. 정작 외교부는 아무도 안 갔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안 가고 찬성했다고. 네, 가보지도 않고 현장 조사도 하지 않고 그렇게 했다니까 참. 뭐 안 해도 되니까. 네? 안 안 해도 대통령실에서 뭐라 않잖아. 잘했다 그럴 거 아니야. 대통령실에서 뭐라고 안 하고 그냥 안 하는 거예요? 야, 이렇게 자존감 낮은 공무원들 이거 되겠습니까? 이거 좀 여쭤볼게요. 김재원 최고위원이 정봉주 의원하고 방송을 많이 했어요. 예. 두 분이 친한 걸로 압니다. 술도 많이 마셔요. 국민의힘에 들어와라. 그래서 명파리 도적을 토벌하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재원 최고의 정봉주 의원을 향한 이런 주장. 그러니까 정봉주 전 의원이 네. 김재원 최고를 보면 좀 부럽긴 할 거예요. 네? 같은 원회인데 네. 김재원 최고는 계속 최고위원이 됐어요. 연장 3번 됐을 겁니다 아마. 최고위원 전문 정치인이에요. 네. 그 희한하게 그 이제 최고위원 하다 보면 전국적으로 이렇게 그 지지자들 그룹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TK 출신이기 때문에 TK에서 지도부에 한 사람 들어가야 된다 하면 가장 이름이 많이 알려진 분이 김재원 최고예요. 그래서 꼭 들어오니까 네. 정봉주 입장에서는 굉장히 부러울 수도 있겠죠. 이번에 더군다나 잘 나갔죠. 1등으로 출발해서 2등까지는 괜찮았는데 네. 그 사석에서 한 발언이 그 방송을 타면서 완전히 정봉주 입장에서 날벼락 맞은 거죠, 사실은. 그렇죠. 그리고 이게 그 공식화되면서 예. 그거에 대한 본인이 정봉주 전 의원이 나름 솔직한 사람이에요. 그 말 안 했다 말 안 못하는 거예요. 나 했다. 네, 비겁하게 보이면 안 네. 되니까. 그런데 나는 네. 사실은 이렇게 가면 안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 말을 했다. 네. 라고 이제 해명을 했는데 그게 안 먹힌 거죠. 그렇죠. 네. 네. 저는 그 결과를 보고 깜짝 놀랐어요. 2등으로 갔으니까 예. 5등에 턱걸이 정도 하지 않을까. 들어간다. 그래도 한 명은 넣어주지 않을까. 예. 민주당 국회의원들 제가 어제 이런 생각을 해봤는데. 취재했는데 다 비슷한 생각들을 했죠. 이야 6등으로 밀려났. 그래서 야 민주당 대의원과 이 권리당원 이분들 네. 예? 네. 정말 엄청 화났구나 이런 생각도 네. 들었지만 네. 대단하다 이런 생각도. 아니 민주당이 아닌 사람 입장에서는 네. 저쪽은 대통령 안 되겠구나 이 생각을 또 했어요. 상대적으로. 왜 그런 생각하셨어요? 여러분들끼리 똘똘 잘 뭉치세요. 다른 사람이 얘기하는 거 그러니까 틀린 게 아니고 다른 얘기를 하는 사람이 용인이 안 되잖아요. 네. 네. 근데 민주당 당원들은 그 발언은 틀렸다고 보는 것 같아요. 다른 게 아니고. 그래서 뭐냐면 네. 집단 지성이 아니고 예? 집단으로 이렇게 생각이 좀 잘못된 마치 히틀러 1939년 아니 너무 많이 갔다. 뭐 이런 정도의 생각도 해요. 왜냐하면 네.
이게 지금 민주정당이잖아요. 네. 그 연임에 성공했지만 그 연임에 반대하는 사람도 85% 지지가 나왔잖아요. 네. 그다음에 김두관 12점 몇 퍼센트 나온 것 같은데 굉장히 희귀한 일이거든요. 네. 천하의 김대중 대통령도 75를 넘지를 않았어요. 예, 넘지 않았고 민주당이 주목해야 될 것은 이번에 투표율이 30%가 채 안 돼요. 아니요. 저기 40 몇 프로까지 올라갔어요. ARS 45%. 막판에 네, 같이 막판에 있는 거죠. 정봉주 의원 때문에 안 되겠다 해가지고 투표 참여율이 10%나 올랐다. 하여튼 네. 투표율이 상대적으로 높지 않았다. 그것을 잘 감안하셔라. 특히 호남 투표율이 낮았다. 민주당의 본산이라고 하는 전북, 전남, 네. 광주 투표율이 30%가 안 됐어요. 그러니까 그 지점을 잘 보셔야 돼. 네. 막 나간다고 잘 되는 게 아니라고. 잘 보셔라. 어떻게 보세요, 민주당에서는? 저는 정봉주라는 정치인에 대한 평가가 이번에 있었던 것 같아요. 이 문제의식에 만약에 공감하는 분들도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이를테면 팬덤 정치, 강성 정치에 대한 문제의식은 김두관 후보도 계속해서 던졌거든요. 그런데 이분이 던진 방식은 저는 전공법이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본인이 이재명이란 정치인에 대해서 인간적인 서운함, 그리고 나를 전당대회 국면에서 사실상 뭐 김민석 다른 이런 경쟁자들을 러닝메이트로 한 거 아니냐라는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 그 연장선상에서 이재명 대표를 공격하고 나선 거예요. 그 문제의식을 봤을 때 민주당의 지도부로서는 자격이 좀 부족한 거 아닌가라는 평가를 내린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 조선일보의 어떤 정봉주 의원의 이 상황과 관련해서 기사를 봤는데 계속 민주당의 당원들을 개딸이라고 칭하더라고요. 네. 왜냐하면 그 맥락상 일부 어떤 대단히 강성 이런 분들을 개딸이라는 칭호로 호칭했었는데 그 기사는 그냥 민주당 당원들을 개딸이라고 하고 있어요. 만약에 당원들이 정말 무서울 정도로 똥똥 뭉치고 외부에 열어놓지 않으면 일반 여론조사에서는 그러면 선전을 했었어야 해요. 정봉주 후보가. 그걸 믿었다는 거예요. 선거 전략적으로 일반 여론조사를 뭐 미리 돌려봤는데 실제로 나오더라. 그래서 이 길을 밀고 가면 된다라고 판단을 해서 갔는데 이 길이 아닌가벼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민주당의 많은 정치인들은 좀 전략에 실패였다. 그러니까 캠프 안에서 좀 전략을 수정하고 예컨대 이제 제일 기분 나쁘게 당원들이 불쾌하게 생각하는 게 지금 민주당의 유일한 그리고 가장 유력한 대권 주자인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이 돼서는 안 된다라고 발언을 했는데 그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은 없이 왜 그런 생각을 하게 됐는지에 대한 내용은 없이 느닷없이 명파리 얘기를 했고 엉뚱하게 비껴나갔다. 논점 이탈을 한 거다. 그리고 나서 구체적으로 잘 설명을 못했다. 이제 이런 거에 대해서 당원들이 평가한 거다. 그런데 정봉주 후보가 저희 프로그램에서 수차례 출연해서 인터뷰하셨는데 그때마다 당원들의 힘을 강조하셨어요. 대의원들만 있었으면 난 여기 못 왔다. 1등 할 때요. 1등 할 때. 1등 할 때 오셔가지고 당원들이 나를 이 자리까지 오게 했다. 당원들이 아니었으면 난 못 왔다. 그런데 당원들이 그렇죠. 그분을 또 한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민주당의 이 그 권리당원들이 어마어마한 분들이다. 어마어마한 저는 그 뭐라 그래야 됩니까? 그러니까 아주 정교한 판단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가 보니까 전현희, 이현주, 정봉주 이 세 사람을 어떻게 배치할 거냐를 두고 상당히 깊은 고민을 해서 결국에는 정봉주 의원이 들어가면 경우에 따라서는 최고위원 안에서의 분열이 생기고 그것 때문에 또 다른 분란이 생길까 봐 정봉주 빼, 이현주 넣어, 전현희 확 밀어 올려 이렇게 해서 만드는 뭐 전현희는 법사위 때문에 된 거고요. 저는 그 발언 딱 나왔을 때 전현희는 무조건 당선됐네. 당선된다. 그때 5등의 턱걸이였거든요. 네. 근데 확 올라가더라고요. 네. 네. 역시 성공했네. 근데 정봉주는 정 다른 방향으로 성공한 건데 네. 정봉주 후보가 전 의원으로서는 조금 안타깝죠. 안타깝고 정치 소신껏 자기 발언할 수 있다고 저는 보는데 네. 민주당의 그 대의원, 당원, 그다음에 여론조사가 봉쇄 조항이 있는 걸 그대로 했는지 여부는 모르겠어요. 네네네. 그 다 타당 지지자는 다 전화를 뺐기 때문에 네. 민주당 지지자와 무당층만 가지고 했을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여론조사를 다 열어놓은 여론조사하고는 달랐을 거라고 봐요. 그래서 결국은 민주당의 대부분의 지지자들이 생각하는 방향으로
틀어졌을 건데 네. 왜 여론조사에 기대를 했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아 저기 댓글에 전현희 의원이 그때 5등이 아니라 6등이었대요. 6등이 2등으로 올라선 거예요. 네. 그러니까 당원들이 배를 띄울 수도 있지만 배를 엎을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민심의 바다라는 거는 어마어마하고 민주당이 이 150만 당원인가요? 네, 150만 이 150만 명의 권리당원 물론 이제 다투표에 참여한 것은 아니지만 이건 누가 조율할 수가 없거든요. 네, 그거는 아니, 불가능해요. 정봉주 또 후보가 네. 뭐 동아일보와의 전화를 네, 네, 했나요? 네. 그러면서 이른바 친명 예. 세력이 전화를 돌리고 예. 막 지역에 내려가서 나를 찍지 말라고 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건 대단히 전 자기 위주 사고인 것 같아요. 몇 명의 이런 게 아니었어요. 그냥 흐름이었어요. 네. 아 정봉주라는 정치인이 민주당의 지도부가 되면 안 될 것 같다. 이건 이재명 대표를 옹이하기 위해서라는 게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정봉주라는 정치인이 보여줬던 어떤 태도와 그 문제 제기 방식의 진정성이 없다라고 전 당원들이 결론 내린 것 같아요. 나한테 유리하다면 약간 조변 섞게 하는 것처럼 보였거든요. 정치적으로. 예. 거기에 대한 평가가 저는 녹아져 있었다. 그건 자초한 거다. 아니, 실제로 그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 후보가 됐고 네. 대통령 선거를 치렀고 그리고 지난 전당대회 때 77% 정도를 얻었잖아요. 그리고 총선을 겪으면서 이재명 대표의 경쟁 상대가 될 만한 분들은 어찌 보면 전부 정치로 숙청이 됐어요. 그리고 대부분 공천을 받으신 분들이 네. 이재명 대표가 가까우신 분들이 받았고 그다음에 그중에 당선되신 분들이 대부분 이재명 대표가 가까우신 분들이 당선이 많이 됐어요. 그러면 결국은 민주당의 국회의원, 지역위원장, 그다음에 대의원, 일반 권리당원의 흐름 전체가 친명의 주류가 돼 있어요. 네. 비명은 끼케야 뭐 이제 나타난 걸로 보면 15%도 채 안 되는 거죠. 그것도 이재명이 싫어서라기보다는 네. 이렇게 너무 일방적으로 가면 안 된다 해서 나눠졌을 거라고 나는 보여집니다. 네. 그런 정도 수준이지. 예. 지금 저 당은 그러니까 민주당은 민주당의 아버지라면서요. 뭐 그런 정도 상황이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이게 중요한 건 민주당 지지자들한테는 좋을지 모르나 그 지지자를 한 걸음이라도 벗어난 중도층, 중간층이라고 하는 분들에게 과연 이 정당이 어떤 정당으로 보일 거냐의 문제예요. 저는 별로 그렇게 썩 좋아 보일 거 아니라고 저는 보여지는 거예요. 한 가지만 팩트만 제가 다시 그 검색을 했더니 2022년도 민주당의 당원이 484만 9,578명이고요. 권리당원이 245만 4,332명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페이퍼 당원 절반, 그 권리당원 돈 내는 당원 절반 이 정도 되는 거죠. 그러니까 돈 내는 당원들이 245만 4,332명이라고 합니다. 자, 그렇게 당원이 많았는데도 졌어요 지난 선거 때. 네. 왜냐 지금 국민의힘 그 책임 당원이라고 하잖아요. 거기는 83만인가 4만밖에 안 돼요. 84만. 예. 네, 네. 그것도 이준석 대표 있을 때 엄청나게 늘어난 건데 지금 그 권리당원이 국민의힘의 책임 당원의 2배 반 정도 되잖아요. 네네. 예. 3배 정도 되네. 3배. 240만. 3배죠. 240만이니까 3배죠. 3배 정도 되는데 84만. 네. 그 숫자로 대통령 선거를 치르는 게 아니거든. 대통령 선거 졌잖아요. 그 숫자가 크게 다르지 않았을 거거든. 네. 제가 드리는 지난 말씀 총선은 이겼잖아요. 그건 다른 문제입니다. 네. 아까도 말씀드리지만 총선 구도와 네. 대선은 달라요. 지난 대선 때도 총선 국회의원 숫자로 보면 네. 그때는 집권당이기도 했고 의회 다수당이었어요. 그때도 180석 정도 됐잖아요. 네. 그건 결국은 정권이 교체됐잖아요. 예. 자,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대통령실하고 뭐 영수회담 제안하고 막 그랬는데 난 가지고 난 지금 갖고. 신경전을 하고 있어요. 난을 그러니까 대통령실은 보내려고 연락을 했는데 답이 오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난을. 그리고 민주당에서는 무슨 소리냐? 연락이 없었다. 이제 이러면서 이제 진실 공방을 하는데 그 축하난을 둘러싸고 이렇게 대통령실과 제1야당이 갈등하는 모양. 그리고 조국혁신당의 조국 대표는 난을 안 보내고 선인장을 보냈어요. 예. 선인장을 보낸 의미는 왜 가시냐라고 할까봐 추가 설명을 하겠는데 그 이유는 이제 고통 속에서 피는 꽃이 더 아름답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실제로는 그 뭡니까 뭐지
제가 그 얘기를 듣고도 까먹었네. 예. 고통 속에 꽃이 필 때 더 아름다운 법이다. 라는 것이고, 그리고 경쟁적인 협력 관계에서 여러 고난이 있겠지만 훌륭한 리더십을 발휘해서 민주당 내 민주진보 진영 애국시민의 지도자로서 성공하기를 바란다는 의미다. 라고 해석을 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전 대통령실이 너무 쪼잔하다는 생각. 아니 지금 조국 두 가지 다 한꺼번에. 그러니까 조국 대표가 지금 이재명 대표한테 보냈다는 거 아니에요? 그건 선인장을 보냈고 대통령실은 보내려고 했는데 연락이 안 닿아서 못 보냈다. 이런 거. 그럼 뭐 하는지. 아니 당연히 다음 날 통상의 관례에 따르면 정무수석이 난 가지고 당선자 축하하러 가고 덕담 나누고 또 그 자리에서 영수회담에 관련된 얘기도 좀 하고 이게 좀 국민들 좀 편하게 해주면 안 돼 그런 거 같고 그러니까 왜 그러는 거예요 도대체 이런 것까지 논평해야 돼 이런 거잖아요. 미치겠네. 치사하다. 그러니까 민주당의 설명 그거 같아요. 그러니까 대통령실에서는 우리가 여러 차례 얘기를 했는데 회신이 안 왔다. 오늘은 일단 연락 안 할 거다. 뭐 이러고 있는 건데요. 약간 이제 꽁한 느낌이 없잖아 있는데 민주당에서는 아니 무슨 소리야 정무수석이 지금 예방 온다라 해서 우리 그거 일정 조율하고 있었는데 난 얘기는 이런 방구도 없었어. 갑자기 웬 난? 우리는 들은 바도 없는데. 그러니까 어떤 게 더 신빙성이 있을 것인가. 저는 왜냐면 줬는데 안 받았어. 없었어. 이런 약간 부존재 사실은 또 입증이 어려워요. 부존재 입증을. 법률적으로. 나는 마녀가 아니야. 나 보낸 적 없어. 이걸 좀 입증이 어렵고 근데 민주당 되게 구체적이야. 정무수석이랑 논의하고 있었고 난 얘기는 언제 오기로 했는데 난 얘기는 없었어. 되게 구체적이에요. 그럼 대통령실은 그리고 만약에 그렇게 인식을 갖고 있다고 하더라도 언론에 난을 보내려고 했는데 이거를 우리가 이런 사안인가 지금 너무 소인배 같다. 그러니까 소인배 같다. 너무 쪼잔하다. 아니 그거 어차피 국민 세금으로 보내는 거 아니에요? 개인 돈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윤 대통령 개인 카드로 개인 폰 쓰듯이 개인 카드로 집행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냥 국민 세금인데 빨리빨리 보내줍시다. 아니 가지고 가시면 되지. 그리고 빨리 연락 서로 하세요. 근데 옛날에는 난 가지고 가지 않았어요? 가지고 가죠. 사람이 갔잖아요. 정무수석이 갑니다. 정무수석이 가나요? 비서관이 아니고? 정무수석이 가서 항상 그 축하란 사진 전달 사진 찍히잖아요. 언론에 다 나오잖아요. 맞아요. 사진 찍죠. 근데 그조차도 하기 싫은 거 아니에요? 이재명 그러지는 않겠지. 난도 주기 싫다. 그러지는 않을 것 같고 제가 보기에는 이제 이런 게 미스매치가 좀 난 것 같은데 이런 걸 가지고 서로 간에 떠미는 것 자체가 좀 짜증스럽죠. 국민들 입장에서 그냥 잘 맞춰서 하면 되지 그걸 뭘 우리는 전화했는데 전화를 안 받았다 뭐 나는 뭐 이런 얘기를 왜 하냐고 정말 정말 쪼잔해. 지졸하다. 난 가지고 화가 난다. 이건 좀 아니다. 선인장 보내는 거 좀 재밌네요. 선인장. 근데 이게 아니 개혁신당은 뭐 보냈어요? 당연히 난 보내요. 난 보냈어요. 도착했어요. 아마 그랬을 거예요. 당연한 거니까. 선인장이 굉장히 어려운 여건에서 자라고 선인장 꽃도 굉장히 어렵게 피잖아요. 그래서 이건 좀 상징적으로 보면 어찌 보면 이재명 대표의 앞날이 여러 여건상 어렵겠지만 선인장 꽃 피듯이 잘 해주기를 바란다 뭐 이런 취지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드네요. 조국혁신당에서 오늘 그 얘기를 했습니다. 민주당을 향해서 그 교섭단체 숫자를 좀 완화해라. 그리고 박지원 대표는 완화하는 게 맞다. 그리고 민주진보가 같이 가야 된다. 그런데 영광군수 이런 데는 출마하지 마라. 이거는 조국혁신당이 잘못하는 거다. 후보내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어떻게 보세요? 교섭단체 낮추는 문제? 다당제가 정착이 되려면 지금 20석의 그 교섭단체 요건을 좀 낮출 필요는 있다고 좀 보여져요. 보여지고 왜냐하면 그 여러 정당이 교섭권을 가지고 협상에 참여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 협상 참여 자체가 봉쇄되고 있습니다. 근데 그런 지점들은 좀 저는 그 순리대로 좀 정리를 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걸 대가로 무슨 재보궐선거에 나가면 안 된다 이런 건 좀 역시 박지원 도사님 같은 얘기고요.
조국 신당 입장에서는 예. 이번에 지역구에 도전을 해서 가능성을 한번 가늠해 보려고 하겠죠. 네. 그러면 이제 호남에 그 영광군수하고 네. 그다음에 곡성군수하고 두 개가 재보궐이 있기 때문에 네. 거기 후보를 낼 거예요. 아마 후보 경쟁도 치열하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네. 아마 그러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기 개혁신당은 안 냅니까? 저희도 이번에 10월 16일 날이잖아요. 네. 예. 재보궐선거가 4개 현재 지역이고 예. 한 개가 더 될 가능성도 있다 이런 얘기가 어느 있어요. 지역이요? 천안시장 가능성이 있다. 뭐 가능성이 있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대법원에. 예. 그렇게 되면 이제 5개가 되는데 여기에 저희가 한두 개 정도는 꼭 후보를 내서 네네. 국민들에게 저희의 입장을 얘기할 수 있도록 네. 해보려고 합니다. 그렇군요. 네. 새로운 도전이 또 시작이 될 걸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오늘은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들어야겠네요. 네. 그래도 매주 좀 길게 좋습니다. 저희가 좀 저렴하게 길게 모셔서 감사합니다. 네, 너무 감사합니다. 예. 자,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